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릴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무차별 제재 폭격, 제2의 베르사유 조약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책임은 100%, 120% 러시아입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비록 뭐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에 서구권이 과거에 소련이 이제 해체를 할 때 약속했었던 나토 추가 확장의 금지, 이거를 어겼다라는 거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뭐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의 책임은 당연히 러시아가 져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게 국가 간의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의 책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최대한의 책임이다 얘기해야 될까? 마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할복해. 근데 뭐 국가가 할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제재의 수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근데 지금 서방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재 강도를 좀 너무 올려나가는 것은 아닐까. 선 넘는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게 있겠죠. 싸워보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병력이 약한 거예요. 야, 글로벌 탑2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병력은 미국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엄대엄으로 싸울 것 같은 병력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조차도 점령을 못하네? 종이 호랑이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네라는 걸 확인하고서 서방이 너 요번에 한번 그러면은 바닥까지 한번 보여봐라 하면서 제재 강도를 혹시나 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쟁 초기에는요, 사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는 했는데 좀 미온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좀 너무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방탄 헬멧 지원을 독일에 요청을 하거든요. 10만 개를 요청하는데 딸랑 5천 개 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야, 그럼 너네 다음엔 100개 줄 거냐? 막 냉소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전쟁을 잘하자 러시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최대한 밀어보자는 심리가 아마 생겨난 것 같고, 독일이 이제는 지원하는 게 헬멧 5천 개에서 미사일로 바뀝니다. 지원품이 격상돼요. 게다가 독일이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가볼까? 2차 대전 이후 재무장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국방 예상 GDP가 원래 1.2%였나요? 근데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 더블업 하겠다. 독일뿐이 아닙니다. 유럽에 부는 군비 증강의 바람, 스웨덴, 덴마크도 합류, EU 국방비 대폭 증액 합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탈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중심으로 처음에는 에너지나 금융을 제외한 제재를 했어요. 약한 수준의 제재죠. 그 다음에는 스위프트, 금융을 포함한 제재를 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나 혼자라도 할래, 영국 꼬셔갖고 에너지를 포함한 제재를 합니다. 러시아가 아직 전쟁을 안 끝냈잖아요.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전히 벌이고 있으니까 제재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조금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싶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이제 햄버거도 다 철수 안 돼요. 맥도날드. 여러분들 그런 얘기에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맥도날드 먹고 코카콜라 먹고 하면 무너진다. 너무 자극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 개방,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의 상징을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로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를 철수하겠대요. 그 다음에 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그 러시아산 원유 샀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샀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쉘이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선언을 합니다. 요거 홈페이지 올렸는데 러시아랑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첼시를 그 로만이라고 러시아의 철강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재벌이 첼시 구단에 대한 아주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제재의 대상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는 로만이 팔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축구팀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이, 너 지금 파는 걸로 그칠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너네 팀은 티켓도 못 팔게 만들 거야. 영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앞서 첼시 매각 계획을 밝혔던 로마는 구단을 팔 수 없게 되었고, 첼시는 전례 없는 혼돈 속에 놓이게 되었다. 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기업인 7명 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건데,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영국에 대한 입국, 체류, 그 다음에 영국인 영국 기업과의 거래까지도 모두 다 금지가 된다. 그러면 첼시는 이제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첼시는 기존의 시즌 티켓 소지자 이외 관중에게 티켓을 팔 수 없게 됐고, 클럽샷, 그러니까 유니폼도 못 팔아요.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경기류에 이동하는 비용에도 제한을 받게 됐다. 여기에 대해 추가해가지고요, 뭐까지 있냐면 선수들을 사고 팔 수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로마는 원래 무슨 얘기했냐면, 구단 운영에서 손 떼고 첼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너 나가요. 너 선수 사고 팔지도 마. 넌 끝났어. 티켓도 팔지 마. 유니폼도 팔지 마. 라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로만이 구단을 매각하고 돈으로 우크라이나 희생자에 대해 내겠다 하는 게, 야,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너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러시아 군인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더 확실히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선을 넘었어요. 그냥 지금 첼시 국유화입니다, 이거 지금. 첼시 국유화. 여기까지도 뭐, 오케이. 뭐, 축구 구단 가지고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선을 넘은 건데, 사략 허가증까지 발급을 하겠다.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미국에서 되었습니다. 아주 생소한 단어실 겁니다. 이거 대항해 시대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 사략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 선박을 무장시켜 적성 국가의 상선을 해적질이에요. 해적질하는 걸 뜻한다. 이걸 허용을 하겠대요. 누가? 미국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원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레터 오브, 요게 이제 사략 허가증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러시아 사람의 이제 에셋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자, 러시아에 대한 대해적의 시대가 개막이 되느냐. 제재 대상이 오른 러시아인들에 대한 자산의 강탈, 납치, 약탈이 모두 허가되고, 개인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거를 이제 팔아서 국가고 나눠 가져요. 사략행위라는 거는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파리 협약에서 됐다 하더라고요. 1800년대. 근데 거기에 미국이 포함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략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또 이제 첼시 구단주 소환을 해야 되는데, 여분이 보유하고 있는 1조짜리 요트입니다. 이게 지금 바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에 정박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략 얘기 나오고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진짜로 솔직히 통과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솟을까? 근데 통과가 되면 이거 입에 이제 잡으러 다녀야죠, 여러분. 이제 1조인데 잡으러 다녀야죠.
그러면서 지금 서구권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교역하지 마. 만약 교역하면 너 문 닫을 거야. 미국 대러 제재 위반하면 중국도 제재 방침인데 어느 정도냐? 미국 상무장관이 러시아 제재 동참 안 하는 중국 기업 문 닫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는 뭐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죠. 서구 입장에서는 눈에 까시겠죠. 근데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핵 합의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근데 중국이 그러면은 아무도 못 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지금 250만 배럴을 매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별말을 안 해요. 중국 제재 대상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 헐값의 싹쓸이. 사실 그래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다시 그 제재가 없어지고 복귀를 해도 별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중국이 많이 사줍니다. 약발 떨어진 미국 제재 이란 원유 사들이는 중국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사실상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 대해 갖고선 문 닫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제재는 아니지만 민간도 자율 규제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에 동참해서. 영화나 드라마도 보지 말래요. 넷플릭스도 중단하고 디즈니도 중단하고.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간은 특히나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적국이나 이런 거더라도 문화가 주는 파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텐션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저는 문화가 주는 강력한 힘을 믿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아버리면은 솔직히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러시아가 그럼 우리도 배째라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채를 발행한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거 상환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야, 우리 자산은 니네가 다 몰수하는데 그럼 우리가 반대로 빌린 거는 왜 갚아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채 상환 여부는 서방 제재에 달려있다. 니들이 우리 거 좀 풀어주면 우리가 갚을게. 안 풀어주면 우리도 안 갚을 거야.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그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야, 과연 그러면은 내가 빼앗긴 게 더 크냐? 내가 갚을 게 더 크냐? 이겁니다. 자, 제재 폭탄 맞은 러시아 해서 쭉쭉쭉쭉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가 그 달러화로 국채 미상환한 잔액은 330억 달러. 근데 회사채 등까지 포함하면 135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자, 요게 중요한 거죠. 러시아가 보유한 대외 채무는 외환 보유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5천억 달러 이하로 줄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이하로 보입니다. 외채가 지금. 그쵸? 대외 채무가 지금 5천억 달러 이하. 러시아. 자, 그러면은 지금 서구가 그 러시아 금융자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금액은 어느 정도냐?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이 6,300억 달러 정도 돼요. 외환 보유액은 6,300억 달러.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4천억 달러가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고 이게 이제 전부 다 동결됐어요. 자, 내 자산 뺏긴 거 4천억 달러. 내가 갚아야 될 거 진짜 안 갚으면은 최대 5천억 달러. 나쁘지 않은 장사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네. 그리 나쁘진 않아요. 안 갚는다라고. 진짜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서 해외 자산 동결을 하겠다. CNN에서는 총 1조 달러 상당의 러시아 해외 자산이 현재 제재로 동결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민간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쵸? 자, 1조 달러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 내가 해외에 투자해놓은 건 네가 마음대로 뺏어가? 그러면 러시아에 투자해놓고 있는, 들어와 있는 서방의 자산 우리가 다 몰수해버릴 수도 있어. 자, 러시아 재벌 떠나는 해외 기업 자산 국유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1917년에 맺은 볼셰비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다. 비즈니스는 그 상호 신뢰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몰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야 이미 신뢰는 서구왕이 깼어. 우리 거 다 뺏겼어. 그럼 우리도 남는 우리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 다 뺏어야지. 맥도날드 뺏어 의자랑 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뭐 서구하고 우리가 협약 맺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지적재산권, 뭐 상표권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 러시아는 짝퉁을 허용한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빠졌잖아요. 뭐 스타벅스도 빠지고 맥도날드도 빠지고 넷플릭스도 빠지고 디즈니도 빠져요. 그러면은 그 상표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가서 여러분들 애플 로고 붙여서 파셔도 돼요. 안 잡겠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러면 야 애플 로고를 뺏어갔어 이건데 그게 아니라 지적재산권들 원래는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전기차 만들 때 배터리 만들 때 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하고 있는 데다 로열티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만들래. 만들고 안 줄게. 안 낼게. 우리 그냥 그렇게 하고 살래 앞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했습니다. 그 타이틀에다가 이 제2의 베르사유 조약이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베르사유 조약이 먼저로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맺은 겁니다. 근데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외교권에서요. 이때 패전국이 이제 독일 제국이죠. 여기에 대해서 승전국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독일 제국이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 녀석 이거 앞으로 재기불능 상태까지 만들어야겠어.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팍팍팍 넣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 제국인 거예요. 약한 어린애로 만들어 놓고 옷 다 벗겨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전국들이죠.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이런 데들입니다. 요 멘트가 있죠.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서 아주 다 벗겨냅니다. 얘를.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누가 참석했느냐? 그 유명한 케인즈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케인즈가 승전국들이 제시하는 그 가혹한 조치를 비난을 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당시 승전국들의 언행에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요. 난 못 해먹겠어 이거. 그러면서 책을 냅니다. 뭐냐 하면은 그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이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체결된 건데 그 해에 자리 박차고 나오자마자 책 써갖고 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한데 역시 1919년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서구 세계로 독일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라 얘기했고 향후에 지금 승전국들이 얘기하는 이 같은 가혹한 조치들이 만약에 실제로 베르사유 조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이건 사실은 또 다른 전쟁인 거죠. 적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나치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도대체 이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가혹한 조치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자, 독일에서 독립한 국가가 독일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독일이 수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관세로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독일한테 피해를 입었던 국가가 패전국이 이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승전국이 됐잖아요. 독일이 패전국이 됐고 거기는 뭐든지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예요. 독일한테 무관세로. 근데 반대의 경우 독일은 무조건 관세 부과돼요. 자, 그 다음에는 군사적 제한입니다. 병력 규모를 해군하고 육군하고 다 제한해요. 몇 명이야, 뭐 15,000명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징병 금지시키고요. 사관학교도 못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에 보유할 수 있는 군함 등등 이런 것들 세세하게 모두 숫자 제한, 잠수함은 금지시켜버리고 공군 보유 아예 금지.
기존에 그러면 뭐 항공 뭐 이제 전투기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거 보수하려고 하는 자재까지도 모두 다 승전국들에게 양도. 최신 무기의 보유 제작 일체 금지, 역시나 기존 보유분 양도.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과의 연합은 금지. 그 다음 추가적인 경제적 조치로 20년 안에 1320억 마르크를, 얘네가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가 올 거니까 그거 다 안 거예요. 금을 기준으로 갚을 것. 그래서 이제 당시 케인즈를 비롯해서 경제학자들이 왜 참여했냐 하면은 배상금을 얼마로 하는 게 적당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독일이 과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참석한 겁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에 참석해가지고서 추산한 현실적인 배상 가능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1320억 마르크라는 거는 그 현실적 금액의 13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인즈하고가 떠난 거죠. 너무하다. 심지어는 탄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갖고도 프랑스가 다 뺏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비무장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해서 죽느니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자 하고 2차 대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베르사유 조약을 가지고서요. 자, 그럼 러시아 경제가 만약에 완전히 피폐해진다. 다시 이제 2022년으로 돌아오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럼 뭐 쿠데타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만 물러나면 끝나지 뭐. 근데 일단은 정말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냐? 북한도 안 일어나는 쿠데타가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할 시에 그 쿠데타 세력은 친서방 세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혹시 그 더 매운맛이 오는 건 아니냐? 아니, 푸틴은 왜 핵을 안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지고 있지. 아, 유약해, 푸틴. 나이 들더니 유약해졌어. 내가 쿠데타 일으키고 난 핵을 쓰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너무 이런 쿠데타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원자재 수출국, 특히 주요 식량인 밀을 포함해서 원자재 수출국임을 명심을 하십시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생활 수준은 엄청 처참해질 거예요. 뭐 영화도 못 보고 애플 핸드폰도 못 쓰고 햄버거도 못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먹고 자급자족은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질은 처참해지겠죠. 근데 자급자족은 가능한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먼 일이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배급제 사회였습니다. 1991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석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배급제 사회였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40년 만에 인플레를 겪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느려. 근데 40년 전에 인플레를 경험했었던 올드보이들은 지금 투자를 되게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40년 만에 인플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상당히 강건해졌고 연준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 위기를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러시아는 30년 만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적응을 다시 못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너무 이제 지금 이빨 빠진 이제 호랑이로 봐가지고서 너 항복 아니면 답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엔 제가 볼 때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방이 너무 러시아를 다루는 자기네 속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상 여러몽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영국은 대륙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브렉시트 이후에 대륙에 대한 지배력이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프랑스는 육해공 무기를 모두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재무장을 강화하면 할수록 프랑스가 경제적 이득이 돼요. 그러니 지금 마크롱이 엄청나게 나서가지고서 막 외교적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쟁을 부추기는 느낌이 있어요. 독일은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는 에너지를 지금 러시아한테 엄청 의존하기로 구조를 짜놨는데 좀 놔두지. 재무장은 하는데 좀 마지못해 하는 거야. 미국은 사실 러시아를 이번에 어떻게 길들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서 거 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서방이 도와주니 쉽사리 점령 못하지. 중국아 대만 노리지 마라. 그런 경고를 보내고 싶은 것일 것이다. 그런 속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러시아와 상대하고 있는 다른 편이 이렇게 속마음들이 다 다르면 과연 적절한 해법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해결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특히나 러시아가 좀 이게 그 엑시트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서방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너무 모든 걸 다 지금 안 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쪽 부분은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